CNN이 공개한 한 영상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시아 선진국 1위는 일본이라던 한 CNN 시니어 기자. K컬처의 거품, 한국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기자의 당찬 꿈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3분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생중계된 충격적인 한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안나 애시튼입니다. CNN 뉴욕 본사에서 시니어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쿄 다큐멘터리 시사회장에서 쏟아지는 찬사를 들으며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도쿄의 질서라니 정말 놀라운 작품이에요. 한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선진 시스템을 볼 수 있다니. 또 다른 사람이 감탄했죠. 사람들의 칭찬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 역시 일본이야말로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자와 일본식 질서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거든요. 도쿄의 깔끔한 지하철, 정확한 시간표, 질서정연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에는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데이비드 앤더슨 디렉터가 다가왔습니다. 안나, 다음 프로젝트 얘기 좀 하자. 저는 당연히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흥미로운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요? 서울이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서울에 가서 뭘 찍으라는 거예요? K-팝 거리요? 제가 냉소적으로 물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그저 일본의 싸구려 버전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K-팝이야 유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가벼운 대중문화 아닌가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다른 언론들이 한국을 너무 띄우고 있어. 우리만은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누군가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CNN 기자로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었죠.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야. 일주일 정도 취재하고 와. 시사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서울이 도쿄만큼 흥미로운 도시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는 한국은 북한과 분단된 나라, 전쟁의 상흔이 남은 곳, 그리고 최근 K-팝으로 유명해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제성장, 민주화, IT 강국 같은 키워드들이 보였지만 여전히 와닿지 않았어요. 일본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뤄낸 것들을 뒤늦게 따라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또 아시아 개발 스토리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기자로서 최선을 다해 취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했어요. 공항 곳곳에 보이는 표지판들을 보며 중얼거렸죠. 복잡한 한자들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복잡한 한자 대신 깔끔하고 둥근 글자들이 보였어요. 뭔가 기하학적이면서도 부드러웠죠. 이건 뭐야, 아이들 낙서체 같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그 글자들에 머물렀어요. 뭔가 조형적으로 아름다웠거든요. 일관성도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중 나온 남자가 있었습니다. 안나 애시튼 씨죠? 저는 이준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차분한 말투였어요.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게 눈에 띄었죠.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 도와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준 씨는 정중했지만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무례한 발언에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여유로움이 느껴졌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일본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했죠. 혹시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K-팝 말고는 특별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직설적으로 대답했죠. K-팝도 좋지만 한국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언어만 해도 그래요. 한국어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언어 따위에 관심 없었거든요.
중요한 건 경제, 정치, 사회 시스템이지 않나요? 호텔 근처를 지나면서 또 그 둥근 글자들이 보였어요. 간판마다 표지판마다 똑같은 형태의 글자들이 반복되고 있었죠. 저 글자들이 전부 같은 체계인가요? 네, 한글이에요. 한국의 고유 문자죠. 일본처럼 여러 종류의 글자를 섞어 쓰지 않나요? 아니요, 한글 하나면 충분해요. 그 말이 묘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의 문자 체계로 모든 걸 표현한다니. 일본은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를 복잡하게 섞어 쓰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단순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잡함 속에 깊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이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먼저 한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한글이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문자예요. 아까 공항에서 보신 그 글자들이요. 이준 씨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한글 자모를 보여줬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기술적 기반이에요. 저는 의아해했죠. 기술적 기반이라니요? 보세요. 기억은 기억, 아는 아입니다. 이준 씨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그는 가를 가리켰어요. 저는 방금 배운 대로 읽어봤습니다. 가?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번엔 한글이라는 단어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읽어봤습니다. 한글. 정확해요. 순간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한국어를 읽었다고요? 내가 방금 읽었다고요? 네, 5분 만에 한글을 읽으셨어요. 이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어 배울 때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한자까지 익히는데 몇 달이 걸렸거든요. 정말 이렇게 쉬운 건가요? 네,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조합형 문자예요. 24개 자모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죠. 이준 씨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끝이에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만 해도 46개인데. 그뿐만 아니라 한글은 외래어 표현에도 탁월해요. 어떤 언어든 한글로 표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영어 맥도날드를 일본어로 쓰면 마쿠도나르도가 되죠. 하지만 한글로는 맥도날드예요. 훨씬 원음에 가깝지 않나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어 표기는 뭔가 어색했는데 한글 표기는 자연스러웠죠. 신기하네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과학적 구조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거든요. 이준 씨가 보여준 자료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죠.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든 건데 현대 언어학으로 봐도 완벽한 체계예요. 그 순간 뭔가 다른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기술,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걸 쉽게 배우나요? 어린아이도 금세 익혀요. 글자와 소리가 거의 일치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존재한다니. 이준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랐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해가 됐어요. 2호선 강남행이라는 표지를 보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일본 지하철과 많이 다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본은 한자와 가나가 섞여 있어서 복잡하잖아요. 여기는 한글만으로도 충분하네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무인 카페에서 주문하는 외국인들을 봤거든요. 저 사람들은 한국어를 아나 봐요?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로 된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있죠. 정말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같은 단어를 한글로 읽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맞아요. 일본어는 외래어를 가타가나로 쓰는데 발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준 씨가 예를 들어줬어요. 커피를 일본어로 쓰면 코오이가 되는데 실제로는 코이에 가깝게 들려요. 하지만 한글로는 커피 그대로죠. 그때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는 젊은 외국인을 봤어요. 그는 영어 메뉴 대신 한글 메뉴를 보고 있었죠. 저 사람은 왜 한글로 주문하는 거죠? 한글이 더 정확하거든요.
핫 아메리카노를 영어로 말하면 발음이 애매할 수 있지만 핫 아메리카노라고 한글로 읽으면 정확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가 이렇게 실용적일 수 있다니.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간판, 표지판, 광고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일본은 글자부터 장벽이야. 한국은 그 장벽이 없네요.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죠. 카페에 들어가서 아이폰을 테이블에 방치해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30분 후에 돌아와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뉴욕이었다면 벌써 사라졌을 텐데. 한국은 신뢰사회예요. 이준 씨가 말했습니다. 신뢰사회요? 네,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한글과 관련이 있어요. 문자와 신뢰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격차가 적죠.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 말이 와닿았어요. 문자가 복잡하면 교육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기겠죠. 새벽 배송 기사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배송하시는군요. 네,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배송합니다.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신뢰를 배송한다는 철학이었죠. 처음으로 그녀의 편견이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첫 번째 실험은 카페였어요. 홍대의 한 카페에서 핸드백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30분간 자리를 비웠거든요.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돌아와 보니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실험은 새벽 배송이었어요.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주문했는데 다음 날 아침 7시에 도착했어요. 배송기사분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죠. 그리고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배송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신뢰를 전달하는 거였죠. 세 번째 실험은 가장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의 스마트 키오스크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주문하는지 관찰했거든요. 한 독일 관광객이 한글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한국어 아시나요?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한글로 써 있는 메뉴가 더 정확해요. 어떤 뜻인가요? 영어로 불고기 버거라고 하면 발음이 애매하잖아요. 하지만 불고기 버거라고 한글로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글의 표음 문자 특성상 외래어도 원음에 가깝게 표현되니까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는 거였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준 씨가 말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정보를 품는 도구이자 신뢰를 표현하는 약속이에요. 그의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번째 실험은 디지털 환경에서였어요.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한글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걸 확인했죠. 지하철 노선도, 버스 정보, 택시 앱, 음식 주문 앱 모든 게 한글로 통일되어 있었어요. 반면 일본은 한자, 히라가나, 가타가나가 섞여 있어서 외국인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관광객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이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역 이름을 읽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소리만 알면 읽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험은 언어의 포용성이었어요.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외국어가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프랑스어 안녕하세요는 봉주르, 독일어 안녕하세요는 구텐탁, 아랍어 인사는 아흘란. 모든 언어가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현됐어요. 한글의 자모조합으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세계 언어학자들이 놀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준 씨의 답변이었습니다. 저의 확신은 점점 깊어졌고 처음으로 제 편견이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취재 5일째 되던 날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디렉터였어요. 안나, 어때? 취재는 잘 되고 있어? 네, 예상보다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저는 한글에 대해 설명하려다가 멈췄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안나,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방향성을 조금 바꾸려고 해. 어떤 뜻인가요? 일본을 더 부각시키고 한국은 기술적 불균형을 부각하라는 거야. 아직도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건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안나, 너도 알잖아. 우리는 객관적이어야 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커리어냐, 진실이냐의 기로에 선 거죠. 호텔방에서 지금까지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면서 고민했습니다. CNN 본사의 요구대로 하면 승진도 보장되고 안정적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테죠. 편집하다가 제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적었던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한글은 인간 중심의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준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안나 씨,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소통의 철학이자 신뢰의 기반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한국의 효율성, 신뢰사회, 디지털 혁신의 기반에 한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이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본사에서는 다른 방향을 원해요. 이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라이브 방송은 어떨까요?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편집할 시간도 없고 본사에서 간섭할 수도 없는 라이브 방송 말이에요. CNN 라이브로 서울에서 직접 방송할 수 있을까요? 시도해 볼까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한 거죠.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뛰었어요.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글 노트를 다시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해. 그 순간 제가 왜 기자가 되었는지 다시 떠올랐어요.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승진이나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라이브 방송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CNN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송이었죠. 안녕하세요. CNN의 안나 애시튼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긴장이 되면서도 설렜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일주일간 서울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화면에 한글 자모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24개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한글을 읽어보였죠. 시청자들이 놀라는 반응이 실시간 댓글로 올라왔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데는 몇 달이 걸렸지만 한글은 정말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준 씨도 방송에 함께 나와 설명해줬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현대 언어학으로 봐도 완벽한 과학적 체계죠. 방송 중간에 거리의 외국인들을 인터뷰했어요. 한글로 메뉴를 읽는 게 더 정확해요. 독일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영어보다 발음이 명확하거든요. 프랑스 관광객도 동의했죠. 실시간 시청자 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죠. 한글의 가장 놀라운 점은 외래어 표현력입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맥도날드를 일본어로 쓰면 마쿠도나르도가 되지만 한글로는 맥도날드로 원음에 가깝게 표현돼요. 방송 후반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신뢰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카페에서 30분간 휴대폰을 두고 가도 그대로 있어요. 이런 신뢰 사회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한글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적어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높은 거죠. 이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문자가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사회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미래를 여는 기술이에요. 한글은 그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나자 실시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창이 한글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죠.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 이런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이준 씨가 말했어요.
안나 씨,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아니에요.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CNN 본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데이비드 디렉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너 뭔 짓을 한 거야?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본사는 지금 난리가 났어.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청률이 역대 최고야. 전 세계에서 반응이 폭발적이고. 정말요? 네트워크에서 정식 다큐멘터리 제작을 승인했어. 축하해, 안나. 라이브 방송 이후 며칠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반향이었어요. 먼저 시청률이 CNN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가 하루 만에 100만 건을 넘었죠. 한글 5분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5분 만에 한글을 배우는 영상을 올리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학계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대학에서 한글 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문자와 사회 발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데 한글만큼 완벽한 사례는 없다고 언어학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유네스코의 발표였어요. 한글의 디지털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소수 언어들을 보존하는데 한글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랐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한국식 언어 API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글의 직관적 표기 시스템이 AI 언어 처리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었어요. 제 다큐멘터리 한글 코드 제작도 본격화됐습니다. CNN에서 특별 제작비를 배정해줬고 이준 씨도 공동 연출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안나 씨 덕분에 한글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됐어요. 이준 씨가 고마워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에게 더 감사했어요. 아니에요. 이준 씨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 인천공항에서 이준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이준 씨가 보여준 한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안나 씨야말로 한글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도시는 저를 읽게 했어요. 아니, 세상을 다시 읽게 했어요. 공항에서 작은 메모를 한글로 써서 이준 씨에게 건넸습니다. 글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이준 씨가 그 메모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한글로 쓰시니까 더 의미 있게 느껴지네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일본의 싸구려 버전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이 이제는 제 두 번째 모국같이 느껴졌어요. 한글 코드는 방영 후 에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문자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평가해줬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글 홍보대사로서 말이에요. 이준 씨와 재회하며 말했어요. 한글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었어요. 기술보다 앞선 건 결국 사람 간의 신뢰죠. 이준 씨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글이 만든 건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장을 말이에요. 한글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기자가 되었다.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NHK에서 방영한 한 다큐멘터리 때문인데요. 그 제목은 바로 서울 지하철의 온기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본 일본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는 효율성만 추구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구나라는 반응이 쏟아졌거든요. 도쿄 지하철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배울 점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당황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면 기사로 다뤘고 일본 정부는 긴급히 한국 지하철 벤치마킹 팀을 구성했어요. 심지어 BBC와 CNN에서도 일본을 놀라게 한 한국의 힘이라며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이 다큐멘터리에 뭐가 담겨 있기에 자부심 강한 일본이 이렇게 충격받고 있는 걸까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일본 여성 프로듀서 사토 아야카였습니다. 아야카는 처음 한국을 취재할 때 일본이 당연히 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일주일이 그녀의 인생과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서울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일본인들조차 우리가 놓친 게 이런 거였구나라며 감탄한 그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토 아야카, NHK 국제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솔직히 서울 지하철 취재를 맡게 되었을 때 내심 편안했어요. 작년에 도쿄 지하철 편을 성공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서울도 괜찮겠지만 도쿄만큼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열차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습니다. 일본만큼 정시성이 좋다니.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어요. 제가 알아듣는 일본어로도 완벽하게 안내하고 있었죠. 승객들이 모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렸다가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일본과 똑같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마이클 데이비스 교수를 만났을 때 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교수님, 여기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네요. 마이클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야카 씨, 비슷한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이에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4호선을 타고 건대 입구로 향하면서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좌석이 따뜻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인데 좌석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겨울에 좌석 난방이 돼요. 도쿄 지하철에는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을 배려하는 세심함이 느껴졌거든요. 역사 내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도쿄는 아직도 많은 역에 난간형이거나 아예 없는 곳이 많은데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를 확인해봤는데 지하에서도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빠른 와이파이는 처음이에요. 교통카드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본 요금만 내면 몇 번이든 환승 가능해요.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쿄는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되거든요. 특히 회사가 다르면 완전히 새로 계산해야 하죠.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촬영이죠? 제가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네, 진짜 서울 지하철을 보여드릴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4호선 기관사 이준호 씨를 만나기 위해 동대문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면서 승객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임신부 배지를 단 여성이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러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나려 했어요. 도쿄에서도 보는 풍경이었지만 여기는 뭔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기관실에서 이준호 씨를 만났을 때 그의 진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2세의 젊은 기관사였지만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기관사로 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정시 운행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승객 안전이에요. 저는 좀 더 까다로운 질문을 해봤어요. 일본에서는 기관사들이 정시 운행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준호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에요. 승객들이 저를 믿고 지하철을 타시거든요. 2018년에 부산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을 때 승객들을 구조한 경험이 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기관사는 단순히 열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플랫폼으로 나와서 저는 승객들을 다시 관찰해봤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계시는데 역무원이 아닌 일반 승객들이 도움을 드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LED 안내판을 자세히 봤습니다. 2분 후 도착, 1분 후 도착, 도착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말 몇 초 차이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를 다시 테스트해봤습니다.
터널 구간에서도 끊김없이 연결됐어요. 영상 스트리밍도 문제없이 재생됐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여러 승객들이 동시에 도움을 주려 했어요. 누군가는 영어로, 다른 사람은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환승역에서 놀란 건 엘리베이터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엘리베이터만으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88%의 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쿄보다 높은 비율이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요금 계산도 신기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본 요금으로 시작해서 거리에 따라 조금씩 추가되는 방식이었어요. 도쿄처럼 회사별로 다른 요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루 촬영을 마치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도쿄 못지않게 훌륭한 시스템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편리하기도 했고요. 셋째 날 저는 한국 지하철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본 완벽한 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했거든요. 왜 모든 역에 밀폐형 스크린 도어가 있는 거죠?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세요? 마이클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당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방화로 시작된 끔찍한 참사였어요. 192명이 목숨을 잃고 148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됐고 안전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됐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시설들이 모두 이런 아픈 경험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역과 열차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제센터 책임자가 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역무원 김서윤 씨를 만났을 때 그녀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33세의 8년차 베테랑으로 일본어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참사 이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가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김서윤 씨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한 달에 2번씩 비상훈련을 받고 화재 대응부터 의료 응급 상황까지 모든 경우를 대비해요. 지하철 정비고도 견학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열차 한 대 한 대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실수 하나가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2번, 3번 확인합니다. 정비팀장이 설명했어요. 화재 감지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미세한 연기까지 포착해요. 그리고 자동으로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며 승객 대피 안내가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이 1분 이내에 이루어져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집합이 아니라 아픈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의 결과라는 걸 알았거든요. 넷째 날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 문화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평소에도 저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카메라가 있으니까 더 신경 쓰는 건 아닐까요? 마이클이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숨어서 관찰해 볼까요? 첫 번째 실험은 홍대 입구역에서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외국인이 계단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연출했어요. 카메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3분도 안 돼서 2명이 도움을 주러 다가왔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 들고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줬습니다. 강남역에서 같은 실험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개찰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놀라운 결과였어요. 역무원이 오기 전에 일반 승객이 먼저 도움을 줬습니다. 세 번째는 명동역에서 했습니다. 길을 잃은 일본인 관광객 역할을 연출했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한 아주머니가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설명해주고 대학생은 일본어로 직접 길을 안내해줬습니다. 이게 연출이 아니었구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오후에는 동대문역에서 관찰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걷고 있는데 공사 구간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안전한 길로 안내해드렸습니다. 건대 입구역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임신부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 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임신부가 먼저 탈 수 있게 길을 터주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 종로 3가역에서는 할아버지가 큰 짐을 들고 계신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도움을 주려 했어요. 젊은 남성이 짐을 들어드렸는데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답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연출이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 일상적인 문화였거든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배려가 메이와쿠를 피하려는 소극적 배려라면 한국의 배려는 정의라는 적극적 배려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6시, 저는 2호선 건대 입구역에서 퇴근 시간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서 밀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승객들은 당황하긴 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분들과 어린이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영무원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차례 안내방송을 하며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러 시민들이 동시에 다가가서 도움을 줬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께는 3명의 젊은이가 휠체어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준호 기관사는 끝까지 역사에 남아 있었어요. 모든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몸에 밴 배려, 문화가 위기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3분 후 화재 경보가 오작동이었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뉴얼이 아니라 문화구나.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한국만의 특별함을 느끼시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오셨나요?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세요? 오히려 제 안부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 사람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둬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오늘 본 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6째 날 아침 저는 서울역에서 마지막 인물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꼭 만나봐야 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3번 출구 근처에서 한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74세 정도로 보이는 분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계셨어요. 손에는 직접 그린 지도가 여러 장 들려 있었습니다. 저분이 박인수 할아버지예요. 마이클이 소개했습니다. 전직 지하철 신호 관제사이신데 퇴직하신 후에도 매일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의 지도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번 출구 오전 8시 휠체어 이용객 많음, 5번 출구. 계단 젖은 날 미끄러움 주의 같은 메모들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1970년에 독일로 간호사 일을 하러 갔어요. 독일어도 못하고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느 날 길을 잃어서 한참 헤매고 있는데 한 독일 할머니가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 은혜를 50년이 넘도록 잊지 못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이죠.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반세기도 더 된 일을 기억하며 매일 이런 봉사를 하고 계신다니. 하루 종일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길 잃은 관광객,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까지.
점심시간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싸온 김밥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외국 손님들이 한국 음식을 못 드셔서 걱정돼요. 한 독일인 관광객이 감사 인사를 하자 할아버지는 독일어로 대답하셨어요. 독일에서 일할 때 배운 거죠. 일본어도 조금 해요. 할아버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놀라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지금 계단이에요. 20개 정도 되니까 손잡이 잡고 천천히 내려가세요. 할아버지의 섬세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건가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거예요.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일이니까요. 할아버지가 주신 손그림 지도를 받아들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길 안내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독일에서 받은 작은 친절이 50년 후 서울에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순환이었어요. 일주일간의 촬영을 마치고 편집실에서 영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야카 씨,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편집해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촬영한 내용은 기술보다는 사람 이야기가 중심이었거든요. 부장님, 사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제 방식대로 편집하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에 온기로 정했어요. 이준호 씨, 김서윤 씨, 박인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본사에 보냈을 때 처음 반응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내용을 본 후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방영 당일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영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NHK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일본도 이런 따뜻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처음에는 일본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지켜보니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었거든요. BBC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파리, 뉴욕에서도 비슷한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네요. 마이클이 기뻐했습니다. 한 달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800만을 넘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문화가 정말 아름다워요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방영 한 달 후 서울시에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면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씨와 김서윤 씨, 박인수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일본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승객 배려 캠페인을 시작했고 영무원들의 친절 교육도 강화됐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일본과 비교하려던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떠나기 싫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없이 탔던 지하철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니. 승객들의 자연스러운 배려도 이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도, 사람들에 대한 시각도, 그리고 제 자신도 달라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걸 잊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마이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세요. 탑승구에서 마이클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교수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봤어요. 마이클도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이 그리웠어요. 사람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NHK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퇴사 후 저는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의 정문화 탐구였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까지 다니며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기록했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 이준호 기관사, 김서윤 영무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분들의 일상을 꾸준히 기록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서였어요. 한일 문화교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서울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아야카, 또 왔구나.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그리웠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살든 마음이 중요해.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좋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돌아왔네요.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지금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한일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좋은 점들을 서로 배울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일본의 정밀함과 효율성, 한국의 따뜻함과 정이 합쳐진다면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시스템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며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박인수 할아버지처럼, 김서윤 씨처럼, 이준호 씨처럼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진짜 교훈입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마음은 복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염의 시작이